지금 당장 전액을 인출하세요. 안 그러면 계좌가 영구 동결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를 저는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제 퇴직금 규모, 아들이 대구에 산다는 사실, 심지어 혈압약을 어느 약국에서 사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들 밥을 챙기며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속지 않아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제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65살 정혜순입니다. 서울 어느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운동부 전담 조리사로 일했어요. 일반 급식실 조리사들은 점심만 준비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운동부 선수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학교에서 먹거든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 준비하고 저녁까지 챙기면 퇴근 시간이 보통 저녁 8시였어요. 힘들었냐고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쌤, 오늘 밥 진짜 맛있어요 하며 웃는 얼굴 보면 그 피곤이 다 날아갔습니다. 특히 전국대회 나가서 메달 따고 돌아온 아이들이 제일 먼저 금식실로 달려와 쌤, 우리 이겼어요. 쌤 밥 먹고 힘냈어요 할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약 잘 먹고 관리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대로였죠. 병원에서 손 쓸 시간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보면서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여보,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 차릴 때마다 2개의 수저를 놓다가 멈칫하고 TV 보다가 재밌는 장면 나오면 옆을 돌아보는데 빈자리만 보이고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아들 우진이는 대구에서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자기 일에 열심이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 확인하고 명절이나 제사 때 올라와서 얼굴 보고 가끔 용돈도 보내주려 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너나 잘 챙겨 먹어 했죠. 그렇게 30년을 일하며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놓고 명절 상여금 받으면 통장에 넣고 그렇게 한 푼, 2푼 모았어요. 정확히 얼마였냐고요? 1억 가까이 됐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요. 평생을 절약하며 산 결과였죠. 작년 초봄이었어요. 학교에서 퇴직 날짜가 잡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서 정 선생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부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출근 날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급식실에 몰래 모여서 케이크에 초를 켜고 쌤 감사했어요 하는 아이들 보니까 정말 울컥했어요. 너희들 밥 안 해줘서 어떡하냐 했더니 한 아이가 쌤 저희 이제 다 컸어요. 쌤도 이제 쉬세요 하더라고요. 선수복 입은 아이들과 사진 찍고 그동안 제가 써온 레시피 노트를 후임 선생님께 넘겨주고 30년 넘게 서 있던 그 급식실을 나설 때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후련하면서도
허전하고 기대되면서도 불안하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와 있었어요.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뭐 하며 살까 혼자 중얼거렸죠. 우진이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 1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면서 조용히 살 계획이었어요.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3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 학교 가던 습관이 쉽게 안 고쳐져서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산책이라도 나가야겠다 싶어서 매일 아침 동네를 걸었습니다. 그게 제 새로운 일과가 됐죠. 동네 슈퍼에 들러 우유도 사고 약국에서 혈압약도 타고 가끔 재래시장 가서 반찬거리 사오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말이죠.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정 선생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같은 학교에서 일하던 박선영 영양교사였어요. 선영 씨, 여기서 다 보네. 반가웠죠. 같은 학교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지만 사실 그렇게 자주 대화를 나눈 사이는 아니었어요. 선영 씨는 일반 학생들 급식을 담당했고 저는 운동부만 담당했으니까요. 근무 시간도 달랐고요. 그래도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선생님 퇴직하셨다며 축하드려요. 근데 요새 뭐 하세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그냥 집에서 쉬지 산책도 하고 에이 그것만 하면 심심하시겠어요. 우리 가끔 차라도 마셔요. 선영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날씨 좋으면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학교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요즘 애들은 급식 투표를 해요. 인기 없는 메뉴는 아예 안 먹더라고요. 선영 씨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 씨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운동부 애들 식단 짜실 때 단백질 비율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학교도 운동부 애들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거 운동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육상 선수들은 지구력이 중요하니 탄수화물을 좀 더 늘리고 역도나 레슬링 선수들은 근력이 중요하니 단백질을 충분히 주고 계절마다 훈련 강도에 맞춰서 칼로리도 조절해야 한다고요. 선영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냥 영양학만 공부했지 실전은 잘 모르겠거든요. 선생님한테 많이 배워야겠어요.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30년 경험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그 이후로 선영 씨는 자주 식단 관련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닭가슴살이랑 닭다리살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식자재 업체는 어디 거 쓰셨어요? 가격 대비 괜찮은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비수기 때 선수들 몸무게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아는 걸 다 알려줬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써온 노하우니까요. 선영 씨가 열심히 메모하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하면 뿌듯했죠. 2달쯤 지나니 이야기 주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업무 이야기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로요. 선생님,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뭐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 우진이가 가끔 전화하고 아들분이 대구에 산다고 하셨죠. 자주 올라오나요? 아니, 바빠서 잘 못 와. 명절이나 제사 때 보는 정도지. 에이, 그래도 아드님 효자시겠어요. 선생님 혼자 계신데 효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애지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느 날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퇴직금은 좀 나오셨어요. 저도 몇 년 후면 퇴직인데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아, 나 글쎄 30년 넘게 일했으니까 그래도 좀 됐지. 1억 가까이 나왔어.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학교 동료니까요. 게다가 선영 씨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거든요. 우와, 대박이다. 그럼 이제 노후 걱정 없으시겠네요. 뭐 아껴 쓰면 10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우진이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그날 이후 선영 씨가 더 관심을 보였어요. 그 돈은 어디에 넣어두셨어요? 은행 금리가 요새 안 좋다던데 그냥 은행에 넣어뒀지 뭐. 주식이나 그런 건 나이 들어서 하기 무서워. 맞아요.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죠. 몇 주 후에 선영 씨가 제안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요리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선생님 댁도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집은 볼 것도 없지만. 한번 와. 그렇게 선영 씨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선영 씨가 집에 왔을 때 눈을 반짝이며 이곳저곳 둘러봤어요. 와, 집 정리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부엌도 넓고 좋아요. 제 집은 아파트 25평 정도 되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정리가 됐지. 차 마실래? 커피 마실래? 커피 주세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데 선영 씨가 따라 들어왔어요. 선생님, 부엌 찬장 정리 진짜 잘 되어 있네요. 저는 자꾸 어디 뒀는지 까먹어서 큰일이에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자주 쓰는 건 앞쪽에 두고 안 쓰는 건 뒤쪽에 두면 돼. 선생님은 중요한 물건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요. 저는 작게 잃어버려서 걱정이에요. 선영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나 그런 건 부엌 찬장. 맨 아래 칸에 넣어둬. 거기가 제일 안 까먹더라고. 아,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 씨는 제 집 구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방은 몇 개예요? 방 2개야.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우진이 방인데. 이제 거의 안 오니까 창고처럼 쓰지. 거실 넓어서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선영 씨와 더 친해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가끔 같이 시장도 가고 제법 돈독한 사이가 됐죠. 선영 씨는 항상 밝고 친절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일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산책이라도 해요. 화목은 내가 병원 가는 날이야. 혈압약 타러.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날 만나요. 저는 그냥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친한 사람끼리 일정 공유하는 거니까요. 선영 씨가 제 생활 패턴을 알게 된 건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화목은 병원 가는 날, 수요일은 시장 보는 날, 아침엔 산책 나가는 것까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선영 씨의 친절한 질문들이 사실은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요. 그저 10년 동료가 퇴직한 선배를 챙겨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죠. 산책을 나가려는데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5월 초순이라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온 게 7시 반쯤이었어요. 샤워하고 간단하게 아침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보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어요. 0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였죠. 여보세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버수사팀 이수호 팀장입니다. 정혜순 고객님 맞으십니까? 목소리가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뭔가 공무원 같은 느낌이었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매우 중요하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3개나 발견됐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해커 조직이 고객님 계좌를 이용해 대규모 돈 세탁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포 통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연루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객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불법으로 만든 거예요. 혹시 최근에 인터넷으로 대출 상담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부 지원금 신청 같은 거 하셨나요? 생각해보니 1달 전쯤 문자로 정부 지원, 서민 대출 광고가 와서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했던 기억이 났어요. 개인정보를 입력하다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런 적 있긴 한데 중간에 안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때 고객님 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 고객님 주민등록번호로 된 은행 계좌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이미 1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고객님,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어느 동네 약국에서 혈압약을 구입하셨죠? 맞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확했어요. 저는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병원 가서 혈압약을 타왔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고객님, 해커들이 이미 고객님 계좌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해킹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고객님 계좌에 있는 금액이 약 1억 정도 되시죠? 네, 맞아요. 제 통장 잔고까지 정확히 아는 걸 보고 정말 금융감독원이 맞구나 싶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고객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해커들이 이미 고객님 계좌에 악성 코드를 심어놨어요.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자동으로 해외 계좌로 송금이 시작됩니다. 한번 송금이 시작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두려웠어요. 침착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님 계좌를 은행 전산망에서 긴급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커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분리 작업을 하는 동안 고객님 자산을 임시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요. 안전한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현재 은행 전산망 자체가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일단 현금으로 인출해서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4시간만 그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커를 추적해서 잡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 그런데 그게 안전한가요? 집에 이렇게 큰 돈을 두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는 준비된 듯 논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이 우려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은행 전산망이 이미 침투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방금도 고객님 계좌에 접근 시도가 2번 더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들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만약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돼서 6개월에서 1년간 동결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단돈 1원도 찾을 수 없어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에 정말 겁이 났어요. 돈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고객님이 피해자라는 게 확인되면 즉시 해제됩니다. 그러려면 저희 지시를 정확히 따라주셔야 해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분 확인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조심하라는 거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제가 금융감독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는 오히려 칭찬하듯 말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직원 번호를 알려줬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제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로고가 찍힌 공문서 사진이었어요. 긴급 계좌 보호 조치라는 제목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 사건 번호까지 다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는 빨간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고객님, 정말 1분 1초가 급합니다. 제가 지금 해커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공격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예요. 지금 은행으로 가셔서 전액을 인출하세요. 전액이요, 다요. 네, 일부만 인출하면 나머지 금액이 동결되니 반드시 전액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절대로 은행 직원에게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기밀수사 사항입니다. 함부로 발설했다가 수사에 차질이 생기면 고객님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은행 직원 중에도 해커와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실제로 은행 직원이 연루된 걸 적발했어요. 뭔가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은행 직원한테도 말하지 말라니.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해야 하냐고 물으니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집수리나 가족. 경조사 비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돈을 찾으신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가세요. 절대 다른 곳에 들르지 마시고요. 집에 도착하시면 제가 다시 연락드릴 테니 그때 안전한 보관 장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특수보안 코드를 생성해서 그 위치를 24시간 동안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 번째 의심이 스쳤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금융감독원이 한 개인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나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공포가 더 컸거든요.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1억이 날아간다는 두려움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입기도 힘들었습니다. 당장 은행에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평소엔 천천히 걸어가던 길인데 그날은 거의 뛰다시피 했죠. 은행에 도착하니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전에 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죠.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전액 인출하려고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전액이요. 고객님, 얼마나 되시는데요? 1억 가까이요.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갑자기 인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수호 팀장의 당부가 떠올랐어요. 절대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죠.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려고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고 해서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직원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고객님,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 전화로 돈을 요구한 건 아니시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집 수리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업체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직원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직원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직원이 큰 종이 가방을 건네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에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가방을 꽉 끌어안고 서둘러 은행을 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집으로 향했어요.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누가 지켜보는 건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봤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숨을 돌렸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뭉칫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액수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그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호였어요. 고객님, 무사히 도착하셨습니까? 네,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모니터링하는 동안 해커들이 계속 공격을 시도했는데 고객님이 돈을 인출하자마자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부엌 찬장이라고 했어요. 평소에 중요한 물건을 거기 두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위치에 특수 보안 코드를 설정하겠습니다.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네, 완료됐습니다. 이제 24시간 동안 그곳은 우리 금융감독원 특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됩니다. 뭔가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GPS로 제 집 위치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지. 하지만 그의 말이 너무 전문적이고 확신에 차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죠. 부엌으로 가서 찬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냄비며 그릇 사이에 종이 가방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다 넣으셨습니까? 네, 넣었어요. 좋습니다. 절대 그 위치를 바꾸지 마세요. 제가 설정한 보안 코드가 작동 중이니까요. 이제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정확히 오후 2시에 어느 경찰서로 오셔야 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제가 파견한 금융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오늘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고객님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꼭 시간 맞춰서 오세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계를 보니 1시였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네. 불안한 마음에 찬장을 다시 열어서 돈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가방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안심했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경찰서에 가야 하지?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나? 금융감독원 사람이 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야.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해. 내가 뭘 안다고. 공포가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거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두세 번 확인했죠. 경찰서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거리였어요.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가는 내내 돈이 안전할까, 보안 코드가 정말 작동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정확히 2시에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당직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피해 신고서 작성하러 왔는데요.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금융감독원이요. 무슨 신고서 말씀이신가요? 이수호 팀장님이 미리 연락하신다고 했는데 금융수사관이 와 있다고 했거든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받은 연락은 없는데요. 금융수사관도 아무도 안 왔고요. 어르신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오전에 받은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집에 가보세요. 빨리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발 돈이 그대로 있기를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제발.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평소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죠. 현관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자물쇠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해서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닫고 나왔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거실에 놓아뒀던 신발장 위 장식품 위치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죠. 누가 들어왔어.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장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맨 아래 칸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2시간 전에 넣어뒀던 종이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주저앉아서 찬장 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냄비 뒤도 보고 그릇 사이도 뒤졌지만 가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넘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살펴봤어요. 현관문 자물쇠에는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걸로 긁은 것 같은 자국이었죠.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였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서랍도 열려 있었고 옷장도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다른 귀중품도 찾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겐 그 돈 말고는 특별히 귀한 게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우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돈이 다 없어졌어.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한참을 울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온 전화, 은행에서 돈을 찾은 것, 집에 보관한 것, 경찰서 갔다 온 사어 돈이 사라진 것까지요. 우진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해.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가고 싶은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 내일 새벽 첫 차로 올라갈게.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까 그 젊은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역시 그랬군요. 형사가로 안내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저를 2층 형사가로 데려갔습니다. 강민석이라는 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죠. 어르신, 우선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강민석 형사는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어요. 발신번호, 상대방 목소리 특징,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주변 상황, 집을 비운 정확한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죠. 어르신이 집을 나간 시간이 정확히 1시 40분이고 돌아온 시간이 2시 20분이니까 약 40분 동안 집을 비우신 거네요. 바로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석 형사는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경찰서에서 함께 영상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집을 나선 지 정확히 10분 후인 1시 50분,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제 집 현관 앞에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는데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놀랍게도 2분도 안 돼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따기 도구를 사용했네요. 상당히 능숙합니다.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강민석 형사가 중얼거렸어요.
범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정확히 8분 후에 제 종이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여유롭게 걸어서 계단으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CCTV 피하려고 계단 쓴 거네요. 치밀한 놈이야. 강민석 형사가 다른 CCTV 영상도 확인했어요. 아파트 후문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고 근처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번호판이 안 보이네요. 일부러 가렸나 봅니다. 강민석 형사는 주변 상가 CCTV도 확보해서 추적하겠다고 했어요. 어르신, 혹시 주변에 집 구조를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이런 범죄는 보통 내부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확히 어디에 돈을 보관했는지, 언제 집을 비우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선영 씨가 제 집에 왔었고, 부엌 찬장을 봤었고, 제가 중요한 물건을 거기 보관한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설마 선영 씨가 아니요, 특별히 그런 사람 없어요. 차마 의심이 가는 사람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료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강민석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범죄는 단순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화로 유인하는 사람,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사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자까지 최소 3명 이상이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경우엔 너무 정보가 정확했어요. 퇴직금 규모, 약국 방문 시간, 집 구조까지. 이런 건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선영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수사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추적하고 CCTV 분석해서 범인 찾아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30년을 모은 돈인데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찬장이 텅 빈 모습이 보였고 지금 당장 전액을 인출하세요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때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한 개인을 도와주나 의심했어야 했는데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라는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멈췄어야 했는데 3번이나 의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신호를 다 무시했습니다. 공포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뻔한 사기였는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새벽에 우진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괜찮아. 아들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바보 같아서. 엄마 잘못 아니야. 범죄자들이 나쁜 거지. 우진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돈은 다시 벌면 돼. 경찰이 범인 잡을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미 사라진 돈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요. 사흘이 지났을 때 강민석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범인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급하게 경찰서로 갔습니다. 우진이도 함께 갔죠. 형사과 조사실에서 강민석 형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주변 CCTV 추적해서 범인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새벽에 급습해서 체포했어요. 범인이 누구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민재라는 24세 남성입니다. 대학교 체육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했고 현재 백수 상태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강민석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3년 전까지 어느 고등학교 운동부 출신입니다. 레슬링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그만뒀다고 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사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아, 이애, 우리 학교애였어. 제가 밥해줬던 애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밥을 차려줬던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럼 어르신 집 구조도 알았겠네요. 급식실에 자주 드나들었을 테니까. 네, 그랬겠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범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석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민재가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녹취록을 보여줬어요. 조민재의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 텔레그램으로 어떤 사람이 연락 왔어요. 처음엔 단순 배달 알바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특별한 일하면 큰돈 준다고 했어요. 얼마를 준다고 했냐고 물으니 6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지정된 집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고. 학자금 대출이자도 못 내고 있었는데 그 돈이면 등록금 낼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얼굴은 봤나요?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석 형사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고 닉네임은 브로커였다고 하네요. 현금은 사물함에 넣어뒀다고 해서 받았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강민석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조민재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브로커와 통화하던 중에 음성 메시지가 잘못 전송된 적이 있었대요. 그 음성 메시지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석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누나, 가집 맞죠? 부엌 찬장 아래칸이라고 했죠. 선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선영이요. 네, 어르신. 박선영이라는 이름 아시나요?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학교 동료예요. 영양교사로 10년 넘게 같이 일했어요. 그렇군요. 정황상 박선영 씨가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돼요. 선영 씨가 그럴 리 없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통신 기록을 확인했는데 박선영 씨 명의의 선불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촌책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일 오전 어르신이 은행에 가신 직후에 통화했고 어르신이 집에 돈을 놓고 나오신 직후에도 통화했습니다. 모두 7통이나 됩니다. 강민석 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범행 다음 날 박선영 씨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추적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촌책의 대포 계좌입니다. 안 돼,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영 씨가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지금 소환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갑니다. 그날 오후 박선영이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저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선영 씨가 형사들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선영 씨도 저를 봤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죠. 선영 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하지만 강민석 형사가 통화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제시하자 결국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서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선영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는 복도에서 선영 씨를 마주쳤어요. 선영아,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영 씨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런 거야?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데 10년을 같이 일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 씨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아요. 2억이 넘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하고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가겠다고 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돈을 훔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도와달라고 했으면 도와줬을 거 아니야. 왜 이런 식으로. 선영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데.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라고 형사가 선영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선영 씨가 뒤돌아보며 또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제 모든 정보를 사기 조직에 팔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던 거죠. 강민석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박선영 씨가 2개월 전부터 조직과 접촉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주변에 돈 많은 노인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대요. 한 명당 500만 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때 어르신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퇴직하셨고 혼자 사시고 퇴직금도 나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근한 거죠. 식단 조언해주는 척하면서 친해지고 퇴직금 규모를 알아내고 집에 초대받아서 구조를 파악하고 생활 패턴까지 다 알아낸 겁니다. 병원 가는 날, 시장 보는 날, 심지어 부엌 찬장에 중요한 물건 보관하는 습관까지요. 이 모든 정보를 조직에 넘겼고 대가로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의 친절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제가 아무 의심 없이 다 얘기했던 게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보이스피싱 총책도 검거했습니다. 강민석 형사가 말했어요. 이수호라는 가명을 쓴 40대 남자입니다. 진짜 이름은 따로 있고요. 부산 쪽에 숨어 있었는데 선불폰 추적해서 찾아냈습니다. 급습했을 때 또 다른 노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 노트북에는 수십 명의 노인 정보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재산 규모, 가족관계, 생활 패턴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죠. 어르신 정보도 그 안에 있었는데 박선영 씨가 제공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산책, 화목병원, 혼자 거주, 아들 대구, 퇴직금 1억 가까이, 찬장에 물품 보관 습관, 하나하나 읽어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계좌 추적도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이미 인출됐지만 상당 부분은 아직 추적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후 좋은 소식이 왔어요. 어르신, 동결된 계좌에서 8천만 원 넘게 확보했습니다.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찾은 거였죠.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진이가 휴가를 내서 올라왔어요.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돼. 내가 같이 갈게. 법정에 들어서니 긴장됐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보이스피싱 총책, 박선영, 그리고 조민재가 앉아 있었어요. 셋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들은 2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15명의 노인들에게서 총 8억 원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선영은 직장 동료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범죄 조직에 판매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총책의 변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우발적이 아닙니다. 2개월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15명이나 피해를 입혔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박선영의 차례가 됐어요.
선영 씨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죠.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억 가까운 빚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순간의 잘못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피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운동부 선수들 밥을 챙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남편 병원비 내고 아들 대학 보내고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같이 일한 동료가 저를 팔아넘겼다는 게 돈보다 그게 더 큰 상처입니다. 판사님, 빚이 많으면 남의 돈을 훔쳐도 되는 건가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선영 씨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조민재도 증인석에 섰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이런 짓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저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뭐라 말할 기운도 없었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주범인 총책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선영에게는 공모 및 정보 제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조민재에게는 초범이고 생활고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압수한 재산과 추적한 계좌에서 8천만 원 넘는 금액을 회수의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범인들이 처벌받았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잃어버린 돈 대부분을 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죠.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 다시 시작하자. 응, 그래야지.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수한 돈을 찾아가라는 거였어요.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죠. 어르신, 정말 다행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데 어르신은 빨리 신고하셔서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감민석 형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어르신 신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15명한테 사기를 쳤는데 대부분 돈을 회수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이 됐어요. 제 신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니.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돈을 잃은 것도 슬펐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게 더 아팠습니다. 10년을 같이 일한 동료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수는 없었어요. 8천만 원 넘게 돌려받았고 우진이도 건강하고 저도 아직 건강했으니까요. 다시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동네 노인회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 선생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경험담을 다른 어르신들께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창피한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한다니.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노인회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도 조심해야겠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째,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경계선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규모, 직 구조, 생활 패턴 같은 건 친한 동료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말아야 해요. 도와주는 척 정보를 캐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 상식인데 저는 몰랐어요. 공포에 질려서 판단력을 잃었거든요. 셋째, 너무 친절한 공무원은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왜 한 개인한테 그렇게 시간을 쓰겠어요? 24시간 동안 제 돈을 보호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넷째,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번이나 의심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뭔가 이상한데 문 앞에서 누가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다 무시했죠.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다섯째, 피해를 입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빨리 신고해서 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숨기면 범인만 도와주는 겁니다. 강의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경계선은 지켜야 합니다. 꼬치꼬치 묻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연락하세요. 저는 10년 동료를 믿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요즘은 우진이도 자주 올라와요. 엄마 요즘 강의 어때? 재밌어. 보람도 있고 잘하시네. 엄마, 이제 괜찮아졌어. 돈도 대부분 찾았고 건강하게 살면 되지 뭐. 가끔 선영 씨 생각이 나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워하려 해도 10년 함께한 세월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요. 배신은 배신이니까요. 오늘도 노인회관에 강의를 가려고 집을 나섭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더 조심하신다면 제 아픔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